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여러분 휴일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휴일을 뭐 정리할 것도 있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어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타이틀이 어떤 거냐면 문재인 간첩이라고 뭐 특정인 정치인이 밝혔다. 또는 뭐 문재인이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뭐 9천억을 빼돌렸는데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돈이다. 또 어떤 거는 뭐 문재인이 어제 급작스레 뭐 죽었다. 이런 그 타이틀을 걸고 뭐 긴급 속보 뭐 이런 걸로 걸고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뭐 그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 말 그 대담한 놈들이죠. 인간이 대담한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기에 그 유튜버들이 청취자들이 얼마나 오나 하고 봤더니 보통 1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한데 거기 그 10만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옳소 뭐 어쩌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더 저희가 절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데 가서 그럴 시간이 있을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제 젊은 시절하고 비교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안 되는 그 상황인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일파의 집안이거나 뭐 도적놈들의 부모를 모신 그런 집안의 아이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자기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부모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뭐 존경을 하는 어드마이어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이제 속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막 반응을 하고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은 이 전체 많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지능이 낮은 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9천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옛날 같으면 박정희 시대 같으면 잡아다가 아주 보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에서 9천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삼성이 이재용이를 감옥에다 놔두고 감옥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넣은 건 아니죠. 그 법에 의해서 들어간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사면을 하고 막 굉장히 권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삼성전자로부터 9천억 받았다는 게 맞구나 하는 의미를 가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삼성의 이재용이를 뭐 가석방 하든지 어떻게 할 것 같은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깔아놓는 거죠. 깔아놓는 건 이거 정책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 한마디로 견 같은 수작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 딸을 시켜서 뭐 그 9천억을 받아서 무슨 뭐 구체적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애교 행랑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렸다. 근데 그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주장을 이놈들이 하냐면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곧 이 8월이나 아마 금년 내로 선거 전에는 이재명이가 어떤 형태로든 가석방에 한번 됐다가 다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라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쳐먹고 지금 빼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세력들의 이제 공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저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정권 교체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든지 그 뭐야 저 9천억을 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든지 무슨 그 나라를 뭐 어떤 북한에다 바치려고 했다든지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이 모략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그렇게 믿게끔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종교를 저는 그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 종교 자체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뭐라고 옛날에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나의 스승이자 형님 같은 그 존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는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그 혁명가인 동시에 시민 구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종교기관의 상당 부분의 이 목사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나쁜 여론을 생산해내는 게 바로 그런 나쁜 목사놈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라는 사람은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목사가 그 설교하는 그 교회에 최소한 몇십 명에서부터 몇백 명의 그 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파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나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그 사이트에도 그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어떤 골신자가 나와서 계속 문재인을 막 공격하고 욕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요거는 게 뭐 가당치도 않아. 뭐 거의 문재인은 빨갱이고 무슨 어디다 나라를 바치려고 한다는 등. 이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뭐 할렐루야 어쩌고 이런 거를 안 찾으면 저 사람이 뭐 그냥 보통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거기다 그 기독교의 어떤 논리를 갖다 깔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의 성경에 성경이 정말로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면 저도 믿을게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은 빨갱이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다면 내가 아주 절대로 존중하고 그 양반을 믿을게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성경을 빙자해서 요소를 펴는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신자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빨갱이거든요. 그 빨갱이가 뭐 빨가서 빨갱이가 아니라 그 빨갱이라는 뉘앙스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우리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 그게 빨갱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빨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빨갱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한 전파력을 가진 그 오르가니제이션 처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매개로 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저 사람들이 역대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 대통령을 무슨 빨갱이라든지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무슨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짓말을 지금까지 유언 비어일지라도 한 사실이 없어요. 역대 정권에서 뭐 그렇게 했다간 그냥 안 두니까 우선 못하겠죠. 근데 지금 이 세대에 와서는 저렇게 자유방임적인 그 모략성 유언비어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거는 올바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잘못된 것을 단호히 단죄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국가 우애에 관한 문제고 국민의 우애감을 조성하는 거니까 경찰, 검찰 너 이거 수사해봐. 이게 그건 어떤 건가? 이거 해야죠. 그러면 물론 야당에서 대통령이 뭐 경찰을 간섭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공격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간섭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나라 국민이 절대 다수가 도둑놈이 된다든지 강도 돼도 나는 몰라. 나는 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
이런 놈은 그냥 내가 그 문재인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평민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귀시자들이를 한 대 때릴 그 용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잘된 건 잘됐다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최고의 그 통치자로서 사리 분별이 분명해야 되고 그런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배가 타고 가는데 뭐 태풍이 왔다든지 어떤 좋은 날씨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 선장을 하나 꿋꿋이 믿고 그 선장이 다 너희들은 전 위치에서 단단히 잡고 뭐 배 뭐 하손될 거 없는지 경계하도록 단단히 근무라고 자기는 키 잡고 아주 그 노련하게 파도를 가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 사공들이 서로가 지가 키 갖고 이쪽으로 돌려와 이 새끼야. 이쪽으로 돌린다. 이쪽으로 돌려 병신아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지금 솔직히 나 문재인 대통령 못마땅한 게 대통령이든 일개 기업이든 군대 소대장이든 그 사람이 전체 대원의 우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런 놈의 나라가 이게 어디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범죄 하나 단죄 묻는 나라. 그 윤석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윤석열이니 뭐 이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를 주장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러고 나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게 덩신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난 도대체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범죄의 용의자가 지금 그런 유튜브 방송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몇십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이 멀쩡한 사람들을 모략하고 이 국가의 위해를 조성하고 뭐 이런 그 상황이라면 이게 범죄 집단이거든요. 이 범죄 집단조차도 용인하고 너희들 잘 논다 놀아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통치자가 없는 나라죠. 이게 통치자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각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하고 올바른 대통령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통치력이 없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통치력이 없는 것은 아주 잘못된 대통령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추미애나 이재명 씨 같은 분이 앞으로 이 나라로 와서 바로잡아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되지. 지금 저 눈금 먹고 앉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박정희 무슨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고 무슨 전두환이 찬양하고 뭐 이런 최성의 말을 들면 뭐 조국을 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하겠다고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 국민들은 완전히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면 그걸 지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 국민이 이렇게 그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구냐면 역대 그 나쁜 놈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이 박근혜 물렁탱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치하면서 이 국민들을 이렇게 자유 방임시키고 도둑놈 화 만드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잘못 전파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그 부패한 정권들이 행했던 그 자체가 그게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하고 비교되는 통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그냥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뭔 짓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울분에 차 있는 그런 그 반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부터 정치 제도에서부터 잘못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데는 반드시 계기가 있어야죠. 비교 논리가 있어야 되고 통치 이념이 있어야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길로 갑시다 하는 어떤 그 리더로서의 어떤 외침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가슴에 와닿도록 설득시켜야죠. 가만히 해서 구경만 하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야 될 대로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대통령 월급만 타고 퇴임하면 나한테
연금 주고 그것만 나한테 관심사야 하는 거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아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도덕질 잘하는 놈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다 인정했어요. 유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사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공무원 중에서 뭐 좀 이렇게 부정을 해달라 그러면 아이 설마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큰일 나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뒤에 가서 저는 앞뒤가 꽉 막혀서 나 저렇게 답답한 놈 처음 봐.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이 비판해 왔단 말이에요. 제 맘대로 안 되면 앞뒤가 꽉 막혔다고 그러고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그 정서가 지금 이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확실히 지금 느껴지고 있고 이재명 씨 같은 분이 대통령은 틀림없이 바꿔질 것 같아요. 왜 바꿔질 것 같으냐면 그 이재명 씨 녹음 파일을 보니까 자기 형수한테 18년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내가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 그 18년의 행위를 뭐 그런 행위라고 하길 수는 없지만 그 제대로 된 사리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라도 냉혹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사람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거냐면 나 같으면 그 형이나 무슨 형수가 어떻게 부정을 하자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잘 수단껏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집안끼리 욕하고 그런 놈의 집안이 진짜 정치에서 되겠어? 우리 집안 봐봐 일사천리로 나 같으면 내 동생이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저 대통령 모르게 슬쩍 어떻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알았어 이렇게 하겠다는 놈들 아니에요 이게. 응? 이런 놈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가정이 이권으로 얽혀가지고 우리 뭐 아드님 존경합니다 우리 형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하고 뭐 형이고 동생이고 뭐 연마 너 눈 좀 감아줘 나 지금 기업이 그 무슨 공사점 하나 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해주면 막 나한테 당장 봉투가 와 있을게야 오면은 그거 가지고 야 너도 어머니고 나도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는 막 옷도 한 번에서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네가 막 못하게 해 이렇게 하고 대시해 오는 자기 형일지라도 안 됩니다 해도 끝까지 그 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남의 가정사를 제가 얘기하기 참 더러운데 자기 어머니 뭐 나온 군형을 칼로 뭐 쑤셔 넣는다고 했다고 녹음 테이프에 나오더라고. 그런 형을 갖다가 그 동생이 아유 형님 왜 그러셨어요? 그 형님 그러면 내가 형님 해달라는 게 해드릴게 제발 칼을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오. 그러고 백화점 어디 가서 괜히 막 난동 부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망신스럽잖아요. 형님 가만히 계셔야 돼. 형님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 이런 놈을 대통령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놈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놈 시대는 지금 갔어요. 그런 놈 시대는 갔으니까 앞으로는 추미애 장군이나 우리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을 대통령 시키고 이재명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 시켜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는 그만한 인물을 제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처음 여기 전라도에 그 양반 왔을 때 한 5m 거리에서 그 양반 바라본 사실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막 욕을 퍼부어가면서 자기 소신을 그대로 밀고 가는 이 용기가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의지가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투철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양반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거기에 시청자가 10만, 2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동질적인 사람들이 거의 모이는 거거든요. 예, 저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직접 밥을 해 먹는데 오늘 아침에 밥솥을 아침을 먹으려고 보니까 다 먹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조금 반 사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주걱으로 긁어서 먹다 보니까 그 밥솥에 밥풀이 많이 달라붙었어. 그래서 저는 그 달라붙은 밥풀을
딱딱 제 긁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먹었어요. 왜냐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마누라가 밥을 때 보면은 뭐 밥을 대충 푸고 그 밥솥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다 물에다 담가가지고 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어떤 걸 보고 자랐냐면 여러분이 그런 거 보고 자란 분 많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밥을 조금 오면 그걸 일부러 눌리더라고. 눌려가지고 그것을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한 뭐 네 식구 정도였는데 네 식구 먹을 밥이 네 그릇이 안 되고 뭐 쌀이 있는데 두 그릇이나 한 그릇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그릇을 해가지고 그걸 눌려가지고 거기다 물 붓고 쥐 젖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그릇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그릇 가지고 네 그릇을 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먹고도 우리가 견디었고 아주 든든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시시한 조그만 서당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집에서 아이들 들여다 한문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거의 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감당했는데 아주 옛날에 거의 감당하기가 벅찼어요. 근데 우리만 그랬냐? 거의 우리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거의 제 생각에 한 40호? 40호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40호 중에서 한, 그러니까 10% 정도? 한 4호? 4집 정도만 잘 사는 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뭐 다른 곳도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언젠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이제 주로 어려서부터 7살 먹어서도 떼일나무를 하고 다녔으니까 비만 오면 이제 아주 떼일나무를 안 해도 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아이들하고 어떤 집에를 갔어요. 어떤 집에 왜 갔는지는 몰라. 한 4명인가 갔는데 겨울인데 그때 눈이 왔었나요? 눈이 왔구나. 갔는데 그 집에 그러니까 거의 한 점심때 다 될 때 갔는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불 속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 생각에도 이 양반들이 어디 아픈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가 뭘 먹었는지 목이 되게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릇에다 찬물을 한 그릇 떠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벌떡벌떡 먹었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써보더니 야 경주야 너 그거 지금 물 마셨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 딸애가 학교 가는데 저기 뭐야 밥도 굶고 그래가지고 물도 없어서 그 물 떠다 거기다 놓고 거기서 물로 이렇게 얼굴 대충 닦고 머리 이렇게 만지고 그러고 갔는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미 먹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유 뭐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이 왜 그랬냐면 밥 끓일 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딸이 그렇게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딸은 그렇게 학교를 가고 우리하고 이제 친구는 걔 딸의 오빠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걔는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하고 이제 친하진 않았는데 그냥 아는 사람인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애들 그때 한 4명인가 5명인가 뭐 때문에 그 집을 갔는지 걔네 집을 갔어요. 걔 만나려고. 근데 걔는 밥도 못 먹고 그랬으니까 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들어서 자다가 제 아버지하고 자다가 우리가 가니까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놀았는데 그렇게 굶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사는 집 한 네 집 정도는 어떤 집이냐면 옛날에 양반가로부터 재산을 많이 유산을 받은 사람하고 일본 시대에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친일한 놈들이고 이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넓은 농토가 있다고 그래도 그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자리는 전부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건 어디냐면 변들이 어디 논 같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논도 아닌 거를 자기들이 개간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 못 살고 드문드문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옛날에 양반가들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나머지는 전부 일제의 친일한 그런 놈들. 그러니까 지금 나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내 생애의 가장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추해보면 이 한민족이 뭐 몇 년 전부터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한 4,000년에서 8,000년이라고 할 때 그 고조선 이후에 가장 행복한 시대가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는 둥, 그 돈이 없다는 둥,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배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충분히 내가 살 만큼 살아요. 살면서도 오늘 아침에 그 밥통을 내푸면서 그 밥통에 그 달라붙은 것을 내가 다 긁어가지고 먹으니까 또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근검 절약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대의 그 정신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뭐 살기 어렵다? 헬조선 같은 소리는 헬조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비교 논리, 그 어떤 친일파의 후손 양반 옛날에 그 족속들 토호들 그 상민의 그 피를 빨아서 부자된 그 토호들의 피를 이어받은 그 일부 부유층이 잘 나가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그 대한민국이 아주 나쁘니 뭐 헬조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지경인데 여러분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곧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재산이 아닌 것은 그 2대, 3대 그렇게 내려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누굽니까? 삼성의 그 지금 이재영인가요? 삼성의 누구야? 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삼성의 그 지금 총수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병철이부터 이건희 이어서 얘가 이제 누군가 뭐 하여튼 그 기회에 이르기까지 뭐 한 3대가 왔는데도 지금 부자이냐 이런 비교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적은 재산이 아니고 워낙 많은 재산이다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삼성이 그 이재용인가요? 네, 이재용이구나. 이재용이 그 전 재산이 아니에요. 이 삼성이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포션은 제가 알기로는 대개 한 10% 이쪽 저쪽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그 민족 자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 맘대로 못 하니까 이게 존속을 한 거지. 제가 만약에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 3대까지 재산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재산 관리라는 것은 옛날의 관리하고는 틀려요. 옛날의 관리하고는 틀리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3대 못 가서 다 망한 사람들인데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고 지금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잘 나가면 아들 손자가 거의 거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엄청 돈이 많은 집이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왜냐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방법인데 돈 버는 것은 더 버는 사람이 있고 덜 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덜 버는 사람이 있고 덜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돈을 전략해 가지고 근검 절약하는 사람이 부자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돼. 그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뭐 한 몇십만 원 받는데 걔는 돈을 벌면 뭐 한 달에 몇백만 원도 벌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돈을 버는데 걔의 특징이 있어. 돈을 잘 벌 때는 나한테 연락 안 해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꼭 이름에 연락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내 생각에 뭐 한 거의 몇천 대를 내가 걔를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 안 돼. 그 당시는 뭐 한 몇백 정도 빌려줬는데 그 몇백이 지금은 그 돈을 환산하면 지금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얘는 그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애냐면 어디 저 시내 어디 가가지고 유명한 카페 같은 거를 하나 오늘 손님 받지 마 하고 딱 지가 해요. 그리고 오늘 매출이 얼마야? 하루에 매출이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줄게. 딱 이러고 그냥 아주 신나게 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에요. 신나게 놀아 그냥.
그렇게 놀고 돈이 떨어지면 꼭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급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젊어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늙어서도 그래요. 늙어서도 나한테 끈뜯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요즘은 내가 돈을 안 빌려주는데 그 한 몇십 년,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돈 없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어디 은행에서 차든 절대 그러면 안 줘.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엔 그렇게 안 하고 지갑 딱 꺼내서 지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이면 만 원만 내 차비만 만 원 남겨놓고 나 이것밖에 없어 그거 줘. 그러면 이 새끼야 너 친구간에 그럴 거야 어쩌고 하면서도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안 주고 내가 그러니까 걔 이제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놈들은요 절대 못 모아요. 그 돈을 절약하는 사람들만 모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 방법이 없어 절약할 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고 모을 수 있어. 왜냐면 돈이 모으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만 원 뭐 이렇게 모으기 힘들고 100만 원 모으기 힘들고 1000만 원 모으기 힘든데 한 어떻게 해서 억대까지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만 잘 쓰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기는 각자의 그 어떤 노하우 있고 수단이 있기 때문에 틀리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돈을 모을 수가 있고 제가 직장에 다니는 얘기를 그 전에 조금 했는데 제가 간부 후보생 그 시험 봐가지고 딱 들어갈 때 그 최종 면접에서 월급을 얼마 정도 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얘기는 구차해서 오래 해야 되는데 난 25만 원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25만 원 줘야 된다고 그랬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 월급을 공장에서 8만 원 받았어요. 8만 원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알던 내가 그 어떤 대학에서 청강했는데 그때 알던 그 대졸자리 얘가 얼마를 받냐면 24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놈하고 나하고 뭐 별로 그 졸업장만 없다는 차이지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쟤는 저렇게 받는데 나는 그 8만 원 받는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상실감이 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후로 이제 간부 이제 신입사원 연령은 지났고 내가 30대 취직을 했으니까 간부 후보생 시험 봐가지고 어디 합격했는데 그놈보다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25만 원을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는 그 대회사는 기지만 대졸자리를 기준해서 18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25만 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는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렇긴 한데 우리 회사가 다른 그 대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월급을 좀 조정할 계획인데 내년에 어떻게 해서 조정해서 월급을 25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까 그동안에는 18만 원만 받고 그렇게 내년까지 그때가 4월 달인데 내년 1월까지 근무해주면 그 25만 원의 차액 그러니까 18만 원 받으면 얼마야? 7만 원? 7만 원을 합산해가지고 내년에 다 지불하고 지금 현재는 18만 원만 그렇게 줄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실력도 별로 변변찮은 놈이 배짱 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엄청 덕봤어요. 왜냐면 내 거를 25만 원 맞춰주면서 걔들도 거의 23만 원, 24만 원 다 올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새로 들어간 놈이 이 회사에 모순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서 25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그 시스템에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왜 적게 주냐, 뭐 내 월급이 어떻게 했냐, 호봉이 어떻게 했냐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사실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월급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언젠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냐면 회사에서 내가 대리로 들어갔는데 내 위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다 도둑놈들로 보이더라고. 근데 그 도둑놈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혀 관심 안 드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딱 근무하고 사표 내고 나왔는데 사표 내고 나올 때 75만 원인가 받았어요. 75만 원 받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18만 원 받던 놈들이 전부 100만 원 다 넘어가더라고. 120만 원, 100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얘기야. 왜 손해봤냐?
내 위에 과장에서부터 한 놈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 왜냐면 그놈들이 잘못하는 건 내가 다 노야. 그 대해서는 그게 좋아요. 그 자기가 정정당당하면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시켜도 아이 그건 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거절해 버리니까 이놈들이 저희들이 약점이 많으니까 나를 못 치더라고. 그 대신 이놈들이 나를 고가 점수를 확확 깎아가지고 75만 원, 그러니까 거의 신입사원 수준의 거의 그 묶어놓은 거야. 그 월급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돈을 적게 받았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냐면 나중에 그 나보다 돈 많이 받고 잘 나가던 놈들이 나한테 뭐 사업 올 때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런 분들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무슨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는 등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정수기를 하나 사달라는 등 별놈이 다 찾아오더라고. 물론 그 잘된 놈은 안 찾아오지. 근데 잘된 놈들은 몇 놈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도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이게 잘 나가고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걸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놈들하고 만나면 맨날 좋은 맛집만 찾아가요. 지금은 회사에 다 그 구내식당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점심시간 되면 거의 막 우리 좀 간부들은 1시 반 이 정도까지 다 줘. 그러면 뭐 최대한 뭐 점심 먹으러 인천까지도 가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이놈들 쫓아다니다가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나 손님이 있다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전부 빠지고 나 혼자 뒤에 가서 슬그머니 그 라면 뭐 몇백 원짜리 라면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70이 넘어도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라면 먹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러니까 잘 먹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먹고 그래서 끝까지 잘 먹고 부자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요 명심해 가지고 돈을 아주 전략하고 많이 벌려고도 애쓰지 마. 여러분 능력껏 벌어가지고 최대한 전략해서 저축해가지고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 젊어서부터. 뭐 남이 놀러 간다고 해서 놀러 가고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공부를 해요. 물론 뭐 놀러 가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은 가야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 헬조선 뭐 어쩌고는 게 그 돈 잘 쓰는 놈들이 뭐 포르쉐 타고 어쩌고 하는 걔들하고 비교해서 걔만큼 못 살으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당신 다른 나라에 가면 포르쉐 타고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는 병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이 각자가 살아남아야 전체가 이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죽다 보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군대라고는 어떤 그런 조직이 이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도 역시 여러분 각자가 살아남아가지고 어느 레벨에 올라가야 돼. 레벨에 올라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을 흔들 것은 무슨 내가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어떤 가난을 극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지금도 현재도 내가 굉장히 근검해요. 그래도 내가 한 달에 거의 한 상당수 몇십만 원 정도씩 다 어디 기부를 해요. 뭐 여기저기 내가 봐서 저기는 기부해야 될 때다 하면 내가 기부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죠. 그런데 기부할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막 과부 끼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놀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나는 그게 더 뿌듯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구나. 뭐 이런 어떤 게 그거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하다가 얘기가 막 이쪽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정의감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염려하는 바이고 앞으로 우리 부정부패한 저런 정치가들을 절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욕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이재명이나 아주 여자다운 걸 뛰어넘어서 장군다운 추미애 같은 정치가를 전적으로 밀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아주 공정한 나라로 만드는 이런 풍토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졌던 생각은 내 말 만약에 듣는 분이 있다면 몇 번 반추해서 리와인드 생각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힘을 합하자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